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장기화,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려면 만나야겠죠.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을 하는데요. 자, 그때 만나서 풀릴까 싶었는데 이 중국 측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다카이치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했고 인민해방군의 이 수륙 양용 돌격차를 공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전함에서 내린 수륙 양용 전차들이 상륙 작전을 본격 개시합니다. 물살을 헤치며 전진하다 육지에 가까워지자 연달아 포를 발사하고 상륙에 성공한 보병들은 전차에서 내려 달려나갑니다. 대만 인근 지역을 담당하는 중국군 동부전구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수륙 양용 전차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데 이달 초 대만 상륙 훈련 영상에 등장했던 전차들을 재차 부각시키며 일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중국이 친선의 상징인 판다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과 교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본에 빌려준 자이언트 판다는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 있는 2마리가 전부인데 모두 내년 2월에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이 반환 기간 연장이나 추가 대여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어 일본 내에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의 제로 판다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어제 일본을 향해 자중하라고 했던 중국은 오늘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향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切实把对华承诺体现在实际行动上. 현지 시각 내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중국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가 모두 참석하지만 중국은 일본과 별도로 만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연재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논란의 발언 이후 침묵을 깨고 오늘 입을 열었는데요. 자, 변함이 없다.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도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만날 의사를 밝히는 등 이 중국처럼 갈등 불사하겠다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닙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하라는 중국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存立危機事態に該当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は、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기존 정부 방침을 얘기했을 뿐이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제재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는데 발언 철회는 거부했지만 현지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약식 대화라도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국과 갈등을 더 키우진 않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私と習主席との間で質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大きな方向性を確認しました。こうした考えに一切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한 쇠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는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자민당 내부에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한 중진 의원은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건 실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중진 의원은 국내 보수층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일 간 정상급 대화가 이루어져도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갈등이 진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 중일 간의 갈등 그 싸움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일본 편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들면서 진영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일본산 가리비를 소개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라이칭더 총통이 SNS에 올린 영상인데
최근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걸 겨냥한 영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같은 날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도 자신이 과거 일본산 가리비를 먹었던 사진을 올리며 중국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China's provocative statements and coercive economic response, they are very unhelpful and they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오늘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는 대중 견제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이 일본 편들기에 나선 건데 중국 쪽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тайваньская проблема является внутренним делом Китая, который имеет все законные основания для защиты свое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북한은 중일 갈등이 불거진 후 유엔 총회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Instead of apologizing for and compensating, Japan is now revising and moving toward becoming military power. 중일 갈등을 계기로 미국, 일본, 대만과 북중러의 진영 구도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이렇게 중일 갈등이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핵 추진 잠수함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한미가 함께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자 중국 곧바로 시비 걸지 말라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서해 상황을 거론하며 한미 간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중국과 관련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을 하기로. 최근 방한한 데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도 핵 추진 잠수함이 대중 견제용임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The utilization of that submarine for counter China, I think is a natural expectation.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은 해당 발언들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면서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강한 어조로 불쾌감도 표시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 구도도 점차 노골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국가들이 얽힌 예민한 기류 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장 대표 최근 중국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었죠. 오늘 만남 땐 어땠을까요?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로 찾아온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장 대표 취임 후 주한 중국 대사와의 만남은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 대사와는 2달 전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중국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쉐쉐입니까? 오늘 공개 자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훈훈했습니다.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하지만 중간에 뼈 있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장 대표는 상호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표권 등에 있어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다이빙 대사는 일부 국가의 견제를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면담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순방길에 첫 중동 정책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고대 유적의 도시면서 평균 연령 24세 젊은 국가, 잠재력이 큰 이집트에서 어떤 구상을 밝혔는지 현지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깃발을 들고 양측으로 서 있는 이집트 의장대. 이재명 대통령과 ICC 이집트 대통령이 레드카펫으로 걸어 나오자 몸을 틀어 예우합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란히 선 두 정상.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파는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ومشاركة الشركات الكورية في العديد من المشروعات المهمة في مصر والتي أغتنم هذه الفرصة لدعوتها لتعزيز أعمالها وتوسيع استثماراتها. 카이로 대학교 연설장엔 3천여 명이 몰려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이 대통령은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첫 중공정책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동포간담회에서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고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집트 영부인과 함께 대박물관과 피라미드도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 G20 정상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2년 전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최상병 특검팀이 오늘 핵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임성근 당시 사단장 처벌 방침을 들은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지도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최상병 특검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명을 기소했는데 어디까지 밝혀냈을까요? 송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7월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입니다. 특검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 군 검찰 라인까지 연락이 이어진 주요 책임자들을 모두 기소한 겁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경로로 시작된 조직적 직권남용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고 한 건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하는 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외압과 관련해 청구했던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다음 주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죄가 되는지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어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오늘은 특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 이기상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석과 증인석에서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여인영이는 이제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근본적으로. 거친 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이 이거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고 이거 이놈이 뭐 아무리 뭐 야전통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 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홍 전 차장도 지지 않고 맞섭니다. 대통령 지시받아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선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이 오히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CCTV 영상이요.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여론들이 야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하지만 특검은 국무회의 개최 여부가 아닌 참석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게 쟁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3특검이 있는데 그중에 최상병 특검팀이 오늘 주요 이제 수사해온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리를 일단 좀 해보죠. 네, 특검 수사 줄기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수사했고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여부가 2번째. 또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그 VIP 경로는 지금 확인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검찰은, 특검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발표에서 최대 성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의혹으로만 남아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사고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 여기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김용현 경호실장을 뺀 회의 참석자 5명이 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참석자들이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냐 이 부분이 2번째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특검은요,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걸 시작으로 단계별로 수사 외압이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회의 자리에서 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과 다음 재조사에 들어간 국방부 검찰단까지 연락이 이어졌고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뭐 이렇게 고리는 나왔다는 건데 규명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 부분은 향후에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총 10건인데 9건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각된 5건이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이요. 왜 대통령이 경로라고 왜 수사 외압을 행사했겠느냐 그 동기 관련된 부분인데 저 구명 로비 이 부분은 아예 빠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구명 로비 의혹이 사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근거 중에 하나였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씨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이종호라는 인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를 맡은 사람인데요. 이 특검은 로비 실체 규명을 위해서 수차례 압수수색도 했고 그 결과 김 여사 비화폰도 확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이 경로는 했지만 왜 그랬는지 설명하는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외압을 했겠냐? 이건 뭐라고 설명합니까, 특검은? 네, 오늘 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동기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명확한 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목적이 뭐든 간에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그 자체로 직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지 못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3특검 중에 최상병 특검은 이제 수사가 끝난 거예요? 네, 수사 기간은 딱 일주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게 범인 도피가 되느냐는 의혹이 남았고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도 다음 주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4일에 임 전 사단장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실제 임 전 사단장 책임이 있는지 이 재판에서 밝혀집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오늘 기소된 12명에 대한 형사 책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유지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이번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또 동상이몽입니다. 검사장 18명 고발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준성 기자 보도 보시고 왜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지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 국민들은 얼마나 열받고 있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게 통과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지도부 내에서는 좀 사실 현재까지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이 대책 없이 밀어만 붙인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어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며 내란을 단죄하려 해도 모든 사법부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한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처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을 두고도 충돌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뒷감당 알아서 하라는 발언에 대한 법사위원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 논란이 커지자 김용민 의원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소통해 가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의 단독 플레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심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아니,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이 법사위원들 간의 이 엇박자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건데 왜 교통 정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리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패턴이다? 네. 무슨 얘기일까요? 자, 김병기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발생한 일들 쭉 살펴보면요. 반복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권 온건파로 분류가 되죠.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강경파로 꼽힙니다.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가 각종 사안에 따라서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원으로 보기보단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 맞습니다. 자, 기억나실 텐데요. 사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9월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사기간 연장 없는 특검법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반발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제동 걸면서 합의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또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재판중지법은 강경파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였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사안마다 건건이 부딪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틀 벌어지는 지금 이 충돌도 비슷하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장 18명 그 고발 문제도 보면은요.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성호 장관 검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검찰 반발 수습되는지부터 지켜보자는 겁니다. 반면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신속하게 검찰 반발 진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더 자극할 수 있다면서 신중하자는 건데 법사위원들 사법부 믿을 수 없다면서 추진하자는 겁니다. 4가지 이슈 보여드렸는데 대립하는 패턴 비슷하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왜? 자, 일단 지지 기반이 다르고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온건파인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 장관 잡음 없이 시끄럽지 않게 일 되게 개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중도층 생각과도 가깝죠. 반면 강경파는요. 내란 세력 뿌리 뽑자는 강성 지지층 주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통 정리를 안 하냐? 아까 안 하냐고 했을 때, 못 하냐고 했을 때 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럼 지금 충돌 일어나고 있는 검사장 18명 고발, 내란 전담 재판부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떻게 결론 날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맞붙는 과정입니다. 자, 수사기간 연장 없는 특검법 다시 과거 사례 돌아가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뒤집어서 수사기간 연장했어요. 자, 이때는 강경파 승리였습니다. 반면 정 대표가 밀어붙인 재판중지법은요. 대통령실이 중단시켜서 온건파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승자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두 이슈도요. 결국은 대통령 생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가요. 대통령이 수박 끝나고 돌아와야지 이 이슈들 정리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입장에선 외연 확장도 중요하고요. 강성 지지층도 중요하잖아요. 결국 여론 지켜보면서 명분과 실리가 더 있는 쪽에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교통 정리가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정 속에선 강원파를 다 놔두고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긴다는 얘기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어제 유병호 감사위원의 지난 정부 때 감사가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유 의원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나섰고 유 의원은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전현희 최고위원을 향해 박수를 칩니다.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쇄신 TF가 지난 정부 시절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불법이었다고 발표하자 격려를 한 겁니다. 당시 사무총장으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병호 등 핵심 주동자들의 죄가 드러났으니 이제 그 죄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9장짜리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감사 착수나 감사 보고서 결제 과정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 의원은 쇄신 TF의 부당행위에 관여한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하수도 타신 것도 제 탓이고 전부 탓입니까?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입니다. 감사원 쇄신 TF는 다음 달 유 의원 조사를 마치고 직권남용 혐의로 유 의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결과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억울하냐고요? 뭐라고 답을 했는지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지난 7일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지검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생략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께서 많이 수긍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비공개로 열린 취임식에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근래만큼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최근 동결자산 회수에 나섰습니다. 박 지검장은 담당 부서와 교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50대 남성이 미술학원을 찾아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 한 달 전 이 학원에서 면접을 봤지만 탈락했다는데요. 오세정 기자입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성이 다급하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잠시 후 건물로 구급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구급차에 탑승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미술학원에 남성이 흉기를 들고 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피해자는 인사 담당 직원인 20대 여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50대 임모 씨로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약 1시간여 만에 서울 마포구에서 붙잡혔습니다. 학원 측은 임 씨가 약 한 달 전에 찾아와 행정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봤지만 채용이 거부됐는데도 여러 차례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닭이 여기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얼른 오지 마시라고. 저는 계약할 생각이 없다.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가린 임 씨는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면접에 불만이 있으셨어요? 흉기는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경찰은 학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임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아무리 철없다 해도 이래선 안 되죠.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자기 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아파트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창문에선 연신 불길이 치솟습니다.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52분쯤. 집안 가구와 집기리 등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나 문틈에 수건 막으라고 하고 그런 거 시켜가지고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가려고 문을 여니까 연기가 딱 붙잡고 못 나가겠어. 그래서 얼른 다시 문 닫고 계속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지. 불이 난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10대 중학생이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뺏은 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겁니다. 핸드폰을 뺏겼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돌려달라고 이제 안 돌려줘서 불만을 품고 그런 거예요. 중학생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학생을 입건한 데 이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른 새벽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이렇게 번진 건데요.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고 소방대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진입해 구조 작업에 나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안쪽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금세 주차장을 가득 채웁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차장을 넘어 건물 2층으로 치솟고 폭발음도 들려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고 사다리를 설치해 베란다로 진입합니다. 오늘 오전 5시 33분쯤 서울 양천구 9층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장을 집어삼킨 불로 차량 18대가 불에 탔는데요. 이 차량은 내부 시트가 불탔고 유리창이 깨진 채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이 난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였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는데 전기차마저 불에 타면서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부랴부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옥상으로는 빨리 온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고 베란다에서 이제 그 핸드폰 불빛으로 신호 보내고. 매캐한 연기가 이미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폭탄 터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더라고요.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기 전 준공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52명이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강원 인제에서 난 산불이 축구장 50개 면적을 태우곤 1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불면 이 산불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진화대원들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곡괭이로 흙을 뒤집으며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연기 조심! 강원 인제군 야산에서 산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29분쯤. 인근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정상부로 번지자 산림당국은 올가을 첫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이미 퍼졌댔어요. 그냥 크게 집에. 골짜기가 빨갛게 보였어요. 해가 뜨자 헬기 30대가 투입됐고 발생 17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축구장 50개 면적에 달하는 36헥타르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혹시나 또 산불이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산 밑에 집들도 있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죠. 저희가 주의를 많이 하는데 부산물 이런 거를 태우는 거를 절대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산에 들어가 봤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들이 쥐기만 해도 힘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예보된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사건 현장을 샅샅이 살펴보는 경찰. 20년 전 이곳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몇 달 뒤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지만 끝내 범인은 잡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는데요. 이른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요. 죽은 범인을 어떻게 특정해낸 걸까요? 홍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건물 지하실로 들어섭니다. 손전등을 비춰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20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현장 감식 장면입니다. 200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쌀자루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5개월 뒤 이곳 인근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 수법과 장소가 비슷했지만 단서가 없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소량의 DNA만 있어도 증폭시켜 살펴볼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난 건데 두 사건의 증거물에서 같은 DNA가 확인되면서 동일인의 소행으로 드러난 겁니다.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했지만 범인과 같은 DNA를 찾지 못한 경찰은 사망자 56명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확보한 한 남성의 세포 조직 DNA와 일치해 최종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당시 건물 관리인이었던 장모 씨였습니다.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장 씨는 이미 2015년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경찰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종합해 이 사건을 불송치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술집에서 취한 여성이 경찰관을 밀치고 행패를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찰을 부른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여성이었다는데요. 김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한 여성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여성이 밖으로 나와 도로를 건너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길바닥에 던집니다. 가방을 주운 여성은 경찰관 앞으로 와 또다시 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술집 입구 앞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경찰은 여성과 대화를 한 뒤 순찰차에 태웁니다. 그제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40대 여성이 항의하다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처음 경찰을 부른 사람은 오히려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만취한 것을 보고 술집에서 나오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성은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가방을 던지고 어깨도 2차례 밀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술이 깬 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이 최서원 씨와 관련이 있다 주장했었죠. 법원이 허위 사실이라며 최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전 의원은 과거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기업의 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는 90% 정황을 발견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다 등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최 씨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21년 4월 안 전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안 전 의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별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최 씨가 승소했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열린 2심에선 안 전 의원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오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지하철 환승하다 같은 역 맞나? 지친 적 있으신가요? 서울 지하철에는 유난히 환승거리가 긴 역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광민경 기자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지하철 환승 한번 하려다 지쳤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너무 기니까 언제 도착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에 막 3-4개를 올라가야 되는 길이 있거든요. 조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환승하기가 조금 어려운 데가 있더라고요. 가기는 조금 너무 멀더라고. 서울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가운데 환승역은 109개인데 환승거리가 가장 긴 곳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2호선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려면 355m를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홍대 입구역 2호선 승강장에 있는데요. 공항철도로 환승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총 6분 5초가 걸립니다. 홍대 입구역 다음으로 긴 곳은 서울역으로 323m에 달합니다. 고속터미널역 종로 3가역이 그 뒤를 잇습니다. 많이 걸어야 하는 불편함만 감수하면 환승 노선이 늘어나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한 일입니다. 환승역이 돼 유동인구가 늘고 주변이 역세권이 되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 환승거리가 긴 지하철역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긴 환승거리는 구조 변경 없이는 단축이 불가능하다며 동선을 원활하게 하려고 각종 안내 사인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댕댕런 코스 들어보셨나요?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달리기 코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강아지 모양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이 코스가 사라질까 봐 러닝족들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를 달리는 러닝족들, 상당수가 댕댕런 코스를 뛰는 중입니다. 한 번은 다들 해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기록 남기고 싶으니까 이게 보면은 귀엽잖아요. 서울 도심 주요 명소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댕댕런 코스의 묘미인데요. 어떤 곳들을 지나는지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역과 청와대 주변 도로를 지나고 안국역과 보신각, 청계천을 거쳐 광화문으로 돌아오면 총 8km 강아지 모양 코스가 완성됩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청와대가 개방돼 가능한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돌아오면 경호 문제로 주변 도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지면 되게 아쉽겠죠? 이 코스만이라도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러너들한테는 뜻깊은 일이니까. 가을마다 이제 단풍 구경하러 오는 길이었는데 여기를 다시 못 온다고 생각을 하면 좀 아쉽기도 하고. 경찰은 통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러닝족들을 어떻게 할지는 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반깁니다. 상주 직원이 생기면 고정 손님이 늘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힘들었지. 손님이 없으니까. 돌아오면 좋아지겠지요? 좋아지리라 믿고 있어요. 대통령실 복귀 시점은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치맥 생각나는 금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 똑같은 매장에서 똑같은 치킨을 주문했는데 어떨 땐 양이 많고 어떨 땐 양이 적은 것 같다고요? 사실이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한국인 1인당 1년에 26마리를 소비하는 국민 음식 치킨. 마리로 수를 세다 보니
다른 고기에 비해 1인분 중량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게를 재볼 생각은 못하죠. 당연히 정량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동일한 매장에서 각각 포장과 배달 주문을 통해 받은 같은 치킨 제품인데요. 실제 중량이 똑같은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순살 치킨의 조각 수는 같았지만 실제 중량은 포장 주문 쪽이 100g가량 더 많았습니다. 순살 치킨 한 조각당 중량을 30에서 40g으로 볼 때 두세 조각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 유명 프랜차이즈 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같은 매장의 치킨이 평균 67g, 많게는 200g 넘게까지 중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만 치킨 양이 적다고 생각하면 조금 배신감 들기도 하고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치킨 프랜차이즈 제품에 중량 의무 표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소 제공량 설정, 표준 제공량 설정과 같은 실질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해당 브랜드들은 무게가 아닌 조각수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 매장과 직원에 따라 정량이 상이한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매장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 계약까지 마치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주요 은행들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에게 물어보니 올해 대출 총량이 벌써 다 찼다고 합니다. 왜 찼는지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박성민 씨는 연말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 좀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온라인에도 집을 계약했는데 주담대 신규 접수가 안 된다는 성토글이 잇따릅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점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합니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대면 접수를 잠정 중단합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 받기가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창구를 닫은 것은 627 대출 규제로 하반기 대출 총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 시행 전 막차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한도 소진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그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자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AI 기술이 우리 일상 곳곳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AI 아파트입니다. 이 출입구와 가까운 주차 자리를 알아서 찾아주고 이 방 안 조도나 습도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오은선 기자가 체험해 봤습니다. 오는 26일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추천 주차구역이 표시되고 경로 안내판을 따라가면 우리 집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빈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가 개발한 이 AI 주차 서비스는 입주민이 평소 선호하는 주차 위치를 학습해 가장 적합한 위치를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거실에 있는 월패드를 통해 출차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호출되고 주차 표시 등 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오면 아까 선택했던 표시 등 색으로 내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이 아파트 단지 조경시설은 AI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부터 이미지 생성, 시각화까지 생성형 AI가 활용됩니다. 개인별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방 안의 조도나 습도를 설정해주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아파트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이유는 브랜드 차별화 때문입니다. 입주민 편의가 가장 중점이고요. 저희가 차별화된 가치로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시니어 헬스케어부터 보안까지 건설업계는 더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날두가 현란한 드리블을 주고받는 장면이 화제입니다. 알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린 AI 영상이었는데요. 이소율 기자입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엄지를 치켜들고 환하게 웃는 트럼프 대통령과 축구 스타 호날두. 어디선가 축구공이 떨어지더니 두 사람이 드리블을 하는 믿기 힘든 장면이 이어집니다. 알고 보니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AI 합성 영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영상을 올리면서 호날두는 훌륭한 친구라며 전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의 만찬 자리에서 그를 직접 만나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my son is a big fan of Ronaldo, wherever Ronaldo is here. And Barron got to meet him, and I think he respects his father a little bit more now.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의 막말을 두둔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 질문한 블룸버그 기자 캐서린 루시를 돼지라고 부르며 모욕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대통령이라는 생뚱맞은 논리로 옹호한 겁니다. Look, the president is very frank and honest with everyone in this room. And I think it's one of the many reasons that the American people reelected this president because of his frankness. 하지만 현지에서는 언론을 향한 트럼프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기후위기를 논의하는 유엔 행사장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각국 대표단이 긴급 피신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회의장 위로 불길이 치솟자 참석자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불이 난 지 1분여 만에 행사장 안은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고 있던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행사장이었습니다. 불이 쉽게 붙는 재질의 임시 행사장 건물이라 불은 금세 커졌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긴급히 피신한 가운데 1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현장을 조사 중인 당국은 전자레인지 같은 소형 가전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수로 불어난 강이 다리 위로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게 버티던 다리가 결국 거센 물살에 맥없이 쓸려나갑니다. 평소 수면에서 한참 높이 서 있었던 다리였지만 이번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앞에선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몰아친 베트남 중부의 폭우로 4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사흘간 일부 지역엔 무려 1,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 5만 2천 채 이상이 침수됐습니다. 미인대회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출연자가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발을 헛디뎌 무대 아래로 떨어진 미스 자메이카 가브리엘 헨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미스 유니버스 대회 행사장이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주최 측은 헨리의 부상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이곳이 정말 북한 맞나 싶습니다. 평양의 자동차 판매 전시장인데요. 고급 외제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라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새로 지은 듯 깔끔한 전시장에 줄지어 진열돼 있습니다. 건물 밖에도 빽빽하게 있는데 일본 브랜드는 물론 한국에서도 고급 차종으로 꼽히는 독일 브랜드들도 여러 보입니다. 최근 한 중국인이 SNS에 올린 영상인데 지난 4월 평양의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지구에 들어선 아미산 자동차 기술 봉사소의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신보는 지난달 이곳에 대해 차량 판매, 수리 등 모든 봉사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평양 시민들의 자가용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개인의 자동차 소유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평양 내 고급차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개인 소유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평양에 이들 차량이 크게 늘어 주차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고가의 외제차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다는 점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 쪽에서 선박을 통해서 북한에 대량 수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중러 밀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이맘때 가을 날씨로 추위 걱정 없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은 가운데 내일 서울 4도에서 시작해 15도까지 쑥 오르고요. 모레는 1, 2도 더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2단계인 주의가 발령 중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잦습니다. 우선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오며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목요일과 토요일에도 비가 온 뒤 추워져서 낮 기온 한 자릿수로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